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평소 괴들남 채널을 자주 애청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영상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혼자 살면서 겪은 일인데 그 당시에는 즐거우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알고 보니 너무 소름이 돋는 일이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주변 친구들은 다들 취업을 하고 난 뒤 타 지역으로 흩어지고 저 또한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쁜 날을 보내던 중이었죠. 회사와 집을 반복하면서 지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가끔 집에서 혼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저축을 하고 바쁘게 사는 것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고프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나 요즘 여기에 푹 빠졌잖아. 친구가 하던 말은 휴대폰 어플 중에 친목을 이유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친해지면 만나기까지 하는 채팅방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호회를 가입한 경험도 없을 뿐더러 낯선 사람들과 모임을 가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적극 추천을 하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어플을 설치하게 되었죠. 처음 설치하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채팅방이 보이는데 그중 사람이 많은 곳을 들어가면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대화에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을 들어가 봤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남자는 대접받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채팅방을 찾다가 인원이 적은, 즉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방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곳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딱히 목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소소한 친목 모임으로 보였죠. 저는 채팅방에 들어가 인사를 나눴고 신규 모임이라 그런지 채팅방 회원들과 금방 친해져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방과 달랐던 점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산에 사는 사람은 저와 그리고 저보다 4살 어린 여자 회원 한 명뿐이었죠. 안 그래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해도 나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10명이 채 안 되던 채팅방이 어느덧 20명 가까이 되는 큰 모임이 되었죠. 인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저와 여자 회원이 유일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만남보다는 그냥 다 같이 대화하는 게 즐거웠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 일처럼 걱정해주는 회원들이 정말 고맙게만 느껴졌죠. 저는 퇴근 이후의 시간을 채팅방 회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보냈고 주말마저도 채팅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주말에 다 같이 만나 얼굴이나 보자는 말이 나왔죠. 물론 대다수의 회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모 장소는 서울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KTX를 타고 올라갈까 잠깐 고민도 했었지만 워낙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처음부터 만남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모임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죠. 주말이 되어 회원들은 만남을 가졌고 다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진들이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유일하게 부산에 살던 여자 회원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 왜 오지 않았냐고 다음에 꼭 나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 주말에 번개 모임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거부감이 있었지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용기를 내기로 했죠. 더군다나 저를 배려했는지 이번에는 부산에서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이동거리가 멀어지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법인데 이상하게 채팅방 회원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 하나 보자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온다고?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앞전 모임 때 부산에 거주했던 여자 회원이 혼자서 서울까지 올라간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는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원들은 저에게 꼭 나오라며 몇 차례나 신신당부를 했고 많은 인원이 부산까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약속 당일 부산역에서 저녁 7시까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왔습니다. 만나기 직전 회원들에게 장난기가 발동해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간다고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그날 흰색 셔츠를 입고 나갔죠. 장난을 치면서 깜짝 놀래켜 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상대가 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부산역 입구 쪽으로 걸어갔고 저희가 만나기로 했던 곳은 인적이 조금 드문 위치였죠. 그때 멀리서 어떤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가 통화를 하는 척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에 회원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놀래켜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앞전 모임 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과는 달리 회원들 표정이 이상할 정도로 경직되어 보이더군요. 서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분위기로 느껴졌죠. 원래 계획은 몰래 다가가 놀래켜주려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회원 중 한 명이 말을 하더군요. 아, 진짜 이 새끼 언제 오는 거야?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하니 정말 깜짝 놀랐고 저는 내색하지 않고 태연히 지나가는 동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모임에 대한 이상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먼 거리를 오다 보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던 유일한 여자 회원이 보였는데 얼핏 들리던 말투가 부산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를 쓰고 있는 점이었죠. 그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스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단순히 나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 채팅방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모임 약속을 잡았던 건 남자 동생이었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것도 의아하고 그것도 여러 명이서 아무 불만 없이 먼 거리를 내려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저는 부산역 입구를 빠져나와 멀리서 지켜보면서 채팅방을 확인했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남자 동생이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형, 지금 어디세요?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세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 답장을 했죠. 미안. 나 집에서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났거든. 먼저 가서 먹고 있어. 금방 갈게. 그러자 그 남자 동생은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형 지금 어디세요? 우리가 거기로 갈게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 후로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회원들은 그 자리에 모여 한참을 서 있다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지 서로 뿔뿔이 흩어지더군요. 그건 누가 봐도 단순한 번개 모임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채팅방을 나갔고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멀리서 저를 보러 온 동생들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볼일 때문에 지하철역 근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종교 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분명 뉴스에서 보도된 사이비 종교같이 보였는데 글쎄 그 사람들 무리에서 제가 번개를 했을 당시에 스치면서 봤던 멤버 중 한 명이 보이는 겁니다.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채팅방에 있던 회원이 분명했죠. 그 회원은 분명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들었는데 이곳에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종교 문구를 새긴 어깨띠를 하고 행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지나갔고 앞전 번개 모임 때 느낀 수상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어쩌면 그때 들었던 위화감과 거부감은 낯선 사람에게 베푼 과도한 친절에서 온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채팅방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정말 오싹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네요. 한편으로는 이게 제 착각이며 망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시청자분들도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닌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괴들남님께 벌써 4번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해당 이야기 또한 현실 이야기이며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유흥업소 일을 하기 전 경북 구미에 위치하는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휴대폰 조립 생산 파트에서 일을 하던 저보다 1살 어린 승희라는 여자 동생이 있었고 이 일은 승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 당시 저는 OA 자격증 덕분에 회사 격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급여와 근태 그리고 기장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승희가 사무실로 찾아와 조퇴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승희는 근태는 물론이고 심성까지 착한 동생이었는데 그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던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1년이나 먼저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근속 연수로는 선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승희가 조퇴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죠. 동생에게 일이 좀 있어서요. 급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승희에게 자세한 사연은 듣지 못했고 집안에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승희는 출근을 했고 저와 그 당시 사무장이었던 주임님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건네더라고요. 제가 입사할 때부터 승희는 매일 허쉬 초콜릿 하나를 사서 저에게 줬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덩달아 먹을 게 있으면 승희에게 주곤 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 주목하세요. 사장님이 했던 말은 기존 거래처 물량도 늘어나고 거기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고 앞으로 엄청 바빠질 거란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회사 매출이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저희 회사는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사장님이 말한 새로운 거래처가 휴대폰 부품 제조에 관한 일이 아니었고 그게 가루 황산을 취급하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로 인해 사람을 채용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루 황산을 취급하는 데는 법적인 선임을 하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지가 맞질 않아 사장님은 고민 끝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되었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이나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정식 비자가 있는 외노자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인력사무소에서 불법 체류자를 소개받아 데려온 것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인지는 했었지만 저 또한 회사에 소속된 일반 직원으로서 아무 힘이 없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공장 구석진 곳에 컨테이너를 따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가루 황산을 분류하여 테이핑을 하는 작업을 외노자에게 맡겼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갔고 아마 제 기억으로 3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사장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외국인 노동자를 더 데려오고 싶다는 말까지 했었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일어났는데 그게 외노자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달라는 뜻이었다고 볼 수 있었죠. 사장님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외노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작업 물량이 줄어들자 그제야 최저임금을 주기로 합의한 뒤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외노자 한 명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을 데려가 달라고 말을 했고 사장님은 고민 끝에 작은 내과를 찾아 외노자를 데려가 내시경을 해봤더니 글쎄 천공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마스크도 없이 황산가루를 취급한 부작용 같아 보였으나 아무도 이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외노자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 외노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숙소에 누워만 있게 되었죠. 사장님은 외노자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남은 임금을 지불한 뒤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외노자 2명은 계속해서 근무를 했었고 일을 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됐죠. 그게 외노자 중 한 명이 생산직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바로 승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었고 도대체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장 사람들은 물론 저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회사 내에 소문이 나게 되면 승희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랬던 건지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참고 지내왔던 거죠. 저는 외노자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지만 사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거기다 금전적인 협박까지 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승희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듯 싶었으나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밝았던 승희의 모습이 그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여자로서 드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잠도 편히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죠. 한날은 승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제가 알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찾아가 승희와 대화도 하고 위로를 해주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심지어 제 얼굴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단념을 하고 마지막으로 승희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글쎄 승희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언니, 그 회사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세요. 저는 승희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믿기 힘든 말을 꺼내더군요. 몇 달 전 승희가 회사에서 무서운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가 외노자 한 명이 병원에 다녀왔을 때라고 합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외노자들이 작업하던 컨테이너 뒤에 외부 화장실이 있었는데 승희가 화장실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했죠. 참고로 3명의 외노자가 각기 다른 국적이었고
그중 유독 한국말을 잘하는 외노자가 한 명 있었는데 국적은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20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외노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일하면 몸이 아프고 죽을 거라면서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자는 말을 꺼냈다는데 승희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외노자들이니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한국어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내부 화장실 공사 때문에 외부에 임시 방편으로 설치되어 있던 간이 화장실이라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말소리가 잠잠해졌고 승희는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외노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승희는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 승희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라는 판단이 들어 하는 수 없이 참고 지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제 추측으로는 외노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타깃의 시작이 승희가 되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고 저는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승희와 같이 고소를 진행했지만 결국 불법 체류자를 잡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제가 유흥업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승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는 제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만 느껴지더라고요. 승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해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으나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꼭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이 지금의 목표이자 제 꿈이고 마지막으로 승희를 포함한 모든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지만 시청자분들은 저와 유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어릴 적부터 외모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랐고 항상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냈었습니다. 단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친구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했었고 제가 성인이 되고 30살이란 나이를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모태솔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그런지 회사와 집 말고는 따로 외출은 하지 않고 지냈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안부 정도 묻고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 종석이에게 연락이 왔고 그날 편의점 앞에서 종석이와 맥주 한 잔을 하게 되었죠. 종석아, 내 얼굴로 인생 살기 참 힘들다. 내가 봐도 이번 생에는 결혼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야, 우리 이제 30살이야 임마.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그리고 외모보다 성격이 더 중요한 거야. 저는 종석이를 만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종석이는 대뜸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볼래? 너 이번 주 주말에 할 거 없으면 나랑 어디 좀 가보자. 이번 주? 시간은 많지. 근데 그게 어딘데? 야, 일단 나와 보면 알지. 그럼 약속 잡은 걸로 알고 내가 토요일에 연락할게.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종석이와 약속을 잡았고 며칠 뒤 한 호프집에서 종석이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종석아, 너 그냥 술 먹으려고 나 부른 거야? 야, 내가 주말 저녁에 너랑 술이나 먹으면서 이러고 있을 것 같냐? 일단 여기서 한잔 하고 나서 내가 진짜 좋은 데 데려다 줄게. 저는 종석이와 간단하게 한잔하고 나서 2차로 종석이를 따라 이동한 곳은 바로 성인 나이트였죠. 종석이의 말은 여기서 여자를 만나 모텔 솔로를 탈출하라는 뜻이었는데, 솔직히 전 크게 내키진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지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친구 말을 따르기로 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온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되고 떨렸지만 또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 금세 적응을 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주말마다 종석이를 만나 나이트클럽을 밥 먹듯이 다녔고, 대략 2달 정도 지났을 때 클럽에서 만난 한 여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교하면 과분할 정도의 이쁜 외모에다 심지어 제게 먼저 고백까지 할 정도였으니 제 인생에서는 마치 꿈만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고 지내다 주말 밤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저는 차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가 나타났고 저는 긴장이 돼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 밝은 데서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훈남이시네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살면서 이런 경험이 또 처음이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드라이브는 됐고요.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갈래요? 여자의 제안에 근처 술집으로 이동했고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이건 그 당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서로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이렇게 이쁜 여자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앞으로 잘 만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다 점점 취기가 올라왔고, 그때 그 여자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만 갈까요? 계산은 제가 할게요. 그렇게 저는 술까지 얻어먹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손을 잡더니 자꾸만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용한 데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여기 근처에 좋은 데 많거든요. 여자가 말한 곳은 술집 근방에 있는 모텔이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러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택시 부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에이, 차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냥 운전해서 가요. 여기는 음주 단속도 안 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차 시동을 걸고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요. 확인을 잘 하고 나오셔야죠. 근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혹시 음주운전이에요? 저희가 간단하게 마셨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안 되겠네. 그냥 경찰 불러서 얘기합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글쎄 상대방 차주가 이런 제안을 꺼내는 겁니다. 그럼 경찰 안 부르고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300에 합의합시다. 어때요? 싫으면 경찰 부르던지.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 이 상황에 경찰까지 부르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지게 되니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저는 합의금을 입금하고 나서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 김 다 샜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런 기분으로 얘기는 더 못하겠어요. 그 여자는 분위기가 안 좋다며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 저도 대리운전을 불러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다음날 제 친구 종석이에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더니 종석이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친구니까 말하는데 너 그냥 먹힌 거야 임마. 뭐? 아니 그게 뭔데? 자세히 말 좀 해봐. 야, 너처럼 어리버리한 애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야. 친구 종석이의 말은 나이트에 오는 남자들 중 쑥맥이거나 아니면 호구처럼 보이는 남자들에게 접근한 뒤 일부러 술을 먹여 음주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노리고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일명 따먹기 범죄라고 불리는 무서운 수법이었습니다. 제 나이 30살에 드디어 여자와 사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었는데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나니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이 한없이 더 떨어져 버렸죠. 종석이 말로는 요즘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따먹기 범죄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특히나 나이트에서 만나는 이성은 더욱 주의해서 만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저 스스로 잘한 것 하나 없지만 이번 기회에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남성이고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 아버지의 고향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끔찍했던 일입니다. 사건이 있었을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 생각보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밀양댐 근방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아는 형님의 가게 일을 도와주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던 정태 형님은 저보다 1살 많은 고등학교 선배인데 학창시절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고 또 저희 부모님과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정태 형님만 저를 위로해줬고 그 덕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마감을 끝내고 정태형님과 둘이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 정태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우야, 너 서울 가서 일할 생각 있냐? 예?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이렇게 가게 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요즘 가게 사정도 어렵고 종우 네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거든? 이번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람 하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정태형님의 진짜 말뜻은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만두라는 말 대신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가게 일을 그만뒀고 재취업을 하기 전까진 부모님 밑에서 펜션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 자존감이 낮아진 건 물론이고 한창 심할 때는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부모님은 저 혼자 스스로 취업을 할 때까지 지켜봐 주셨고 정태형님 가게 일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제일 기뻐했던 것도 부모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께선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부모님 표정이나 집안 분위기를 보면 뭔가 근심이 가득하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지만
생각처럼 일은 풀리지 않았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정태영님을 찾아갔습니다. 종우야, 네가 어쩐 일이야? 그게 저 형님, 저번에 말한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거기? 일단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한 며칠만 기다려줘.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정태영님의 도움으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는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자꾸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 저의 소극적인 성격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한 지 거진 2달이 지났을 때쯤 2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종우야, 지금 얼른 내려와라. 여기 병원이야.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밀양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자세히 알고 난 뒤 더욱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펜션에 방문한 젊은 남자 손님과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는데 남자 손님 하나가 술을 먹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대뜸 주방에서 칼을 꺼내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어머니는 뒤늦게 아버지를 발견하고 곧장 119를 불렀지만 이미 손쓰기에는 늦은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던 범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말을 차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어머니와 저는 큰 상실감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중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아버지의 업보를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 첫날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받고 있었고 대략 밤 10시 정도 되었을 때 정태영님이 조문을 왔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그러자 정태영님이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빈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정태영님의 표정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무튼 정태영님은 아버지께 절을 올리는데 글쎄 절을 2번 하는 게 아닌 1번만 절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음양사상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인에게는 2번 절을 해야 하는데 정태영님이 이런 걸 모를 일도 없고 그때는 저 형님이 왜 저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리고 정태영님이 밥도 먹지 않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급히 따라가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오늘 가게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야,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오늘은 조용히 넘어간다. 아니 형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그제서야 정태영님이 말을 꺼내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죠. 야, 내가 지금까지 너랑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너는 알고 있냐? 니네 아버지가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내가 돈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새끼랑 엮이지도 않았어. 너 고등학교 때 애들이 괴롭힐 때마다 내가 도와줬지? 그게 다 니네 아버지가 부탁해서 도와줬던 거야. 너 학교 졸업만 시켜달라고. 근데 졸업만 하면 뭐해? 본인 앞가림도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니네 아버지가 또 찾아와서 너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받은 월급이 있잖아. 그거 내 돈 아니야. 니네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만 보면 짜증이 나서 너랑 일하기 싫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내 돈은 누구한테 받으라고.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니네 아버지 업보라고 생각하고 돈은 네가 대신 갚아야 할 것 같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가게로 찾아와라. 그럼 간다. 정태영님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못해 화가 난 상태였고,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 못한다며 절을 한 번만 하고서 나가버렸던 겁니다. 저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도, 그리고 남들처럼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 문제들이 오롯이 제 탓이라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또 정태영님의 말과 행동들이 모두 다 거짓 연기였다는 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했죠. 그리고 이 일은 아버지의 단독 행동이라 생각해서 따로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간 숨기고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정리한 뒤 저와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정태영님이 소개해준 회사는 일명 다단계라고 불리는 불법 마케팅 회사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참 애를 먹었었죠. 저는 학창시절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지 아직도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날 이용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록이란 나이가 되었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더 용기를 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꽤 시간이 지난 일인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이런 범죄조차 힘들겠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살 때니까 거진 25년이나 지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운전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고 학원의 위치는 범어사역 근방이었습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오후반 같은 경우 사람이 꽤 몰렸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오전반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건의 발단은 지하철역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동래역 근처였고 제가 다니던 학원도 지하철역과 그리 멀지 않아서 버스보단 항상 1호선을 타고 다녔었죠.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어사역은 종착역과 마찬가지라 거기서 지하철을 타면 승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서 갈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고 부산대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꽤 많이 탑승했는데 그 와중에 좀 안타까운 아저씨를 목격하게 되었죠.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봉숭아 학당에 나온 오서방 코처럼 코 옆에 까만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A4 크기의 종이를 한 장씩 건넸는데 그 종이에는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 형편이 힘든 상황이고 거기다 사고로 시력까지 잃어 앞을 볼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아저씨는 정면을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종이를 회수하더니 다른 지하철역 칸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지하철 앵벌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타깃으로 구걸을 하고 다니는 아저씨였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컸지만 그 당시 저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라 수중에는 일주일 용돈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동래역에 도착했고 저는 지하철 출구로 빠져나와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때마침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재수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저처럼 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라 간단하게 밥이나 먹을 겸 친구와 근처 김밥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밥 먹다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났을 때 어떤 아저씨가 너 뒤에 서 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은 길 건너에 서 있네? 분명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너 아는 사람이야? 저는 친구 말을 듣고 김밥집 밖을 살펴봤더니 글쎄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김밥집 맞은편에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우연이겠지. 그냥 밥이나 먹자. 그렇게 친구와 밥을 먹고 나와 각자 집으로 향했고 저희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기 학생, 여기가 학생 집이야? 아, 네. 근데 왜 그러세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놀라지 마. 사실은 아까부터 학생을 지켜봤거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까 김밥집 맞은편에 서 있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자 아저씨가 명함 한 장을 건넸는데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받고 나서 뭔가 당황스럽기만 했었는데 제가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의아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왜? 이런 쪽은 관심 없어? 아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쪽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근처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할까? 10분이면 돼. 지금 생각하면 뭘 믿고 따라갔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어렸기도 했고 또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저씨와 커피숍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죠.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가 지금부터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한테 줄 거야. 물론 선택은 네가 하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랑 일하잖아? 그럼 내가 큰 돈 벌게 해줄게.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간단한 연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시범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해봐. 아저씨는 온몸을 비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마치 몸이 불편한 환자의 모습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 문득 지하철에서 구걸을 했던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게 아저씨의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코 옆에 까만색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고 뭔가를 붙였다가 뗀 흔적이었는데 100% 확실치는 않지만 자꾸만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와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뭔 생각을 그리 하고 있어? 나랑 일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이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집으로 간다고 말하고 서둘러 커피숍을 빠져나왔습니다. 분명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는 앞이 안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저만의 착각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부산대역에서 구걸하는 아저씨를 또다시 마주쳤고 전처럼 승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데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무섭고 섬뜩했습니다. 너, 나 알지? 내가 너희 집 기억하고 있으니까
입단속 잘해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가족들 잃기 싫잖아.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저씨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 건 기획사 대표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아저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학원 수업을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을 변경했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지하철 대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겁이 났고 무조건 그 아저씨를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 후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저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소름 돋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을 변경하고 나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6시에서 7시 사이였는데 한날은 집 앞에서 어머니가 어떤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글쎄 제가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던 지하철에서 본 구걸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고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저씨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었더니 그냥 길을 물어보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저는 그날부터 잠도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게 그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저희 집이 이사를 간 뒤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 친구들도 목격한 일인데 다리를 다치고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던 아저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멀쩡히 걸어가더니 고급 수입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기괴한 목격담도 있었죠. 결론은 아저씨가 제안한 돈을 버는 방법이 저를 이용해 앵벌이를 시키려는 목적이었는데 만약 제가 코 옆에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었다면 큰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는 저를 지하철에서 보고 그때부터 따라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제가 타깃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 당시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할 만큼 겁이 났고 무엇보다 저로 인해 가족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정말 당혹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지만 이런 사건도 존재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겪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참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학교 복학을 했었고 나름대로 성적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제가 바라던 기준치가 높았던 탓인지 마음처럼 취업이 쉽지 않았었죠. 그렇게 1년간 시간을 낭비하고 나니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이라도 쌓아보자는 생각으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는 소규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을 조립하는 게 주 업무였는데 말 그대로 정말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었죠. 거기다 관리자를 포함한 직원들 수가
총 20명이 안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출근을 했던 날은 사장님을 만나고 난 뒤 그리고 공장장님과 1대1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질문들이지만 그때는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고 또 처음 그런 자리를 가졌던 거라 정상적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장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김민수 씨, 혹시 전과 기록은 없죠? 네.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친 적은 없습니다. 그럼 학교 다닐 때 싸움은 좀 했나? 네? 그게 제가 폭력은 싫어해서요. 그냥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나눴는데 제가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은 인원이 적은 소규모 회사라 직원들끼리 마찰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도 할 겸 공장장님이 농담을 하시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판단을 내렸죠. 그렇게 면담은 끝이 났고 저는 공장장님과 함께 작업장으로 들어가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알려주더니 공장장님은 작업장을 나갔고 저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첫날이라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가 문득 주변을 살펴봤는데 제가 서 있는 왼편에 직원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얼굴 표정과 몸짓을 보니 정상적인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단순 반복을 하는 일이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라 크게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마치 홀린 사람들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 때문이었죠. 이 회사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었는데 글쎄 직원들이 밥을 먹고 나서 쉬지도 않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덩달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은 유독 바빠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그날 업무는 5시 정각에 끝이 났었죠. 저는 퇴근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친해지려는 마음에 먼저 다가가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를 받아주기는커녕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해보기로 하고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말 한마디도 없이 일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말을 걸어도 끝내 대답을 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퇴근 준비를 하면서 왜 직원들이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청각은 물론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무리 단순 반복 일이지만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그날부터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께 음료수도 건네고 혹여나 힘을 쓰는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차 정도 되었을 때 직원분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알게 모르게 저를 많이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으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일단 일을 시작했으니 1년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 지 거진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공장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호출했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건 작업반장이란 직책을 맡아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까지는 작업반장이란 자리가 비워져 있어 공장장님이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제게 업무를 맡기고 싶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저를 지켜본 결과 근태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직원들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과 의논 끝에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회사에서 10년간 근무를 하신 분도 현재 직원으로 있는 마당에 고작 6개월 근무 경력으로 작업반장을 맡는다는 건 누가 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뭐 그렇다고 이 회사에서 뼈를 묻기로 한 것도 아니고 길어봤자 1년만 하려고 들어왔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제안을 받으니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뭘 그렇게 고민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몸이 불편하잖아. 옆에서 직원들 잘 도와주고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하면 돼. 결국 공장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덕에 급여도 조금 올랐지만 그만큼 살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일반 직원일 때는 그날 작업만 끝나면 곧장 퇴근을 할 수 있었지만 작업반장이 되고 나니 그날 생산한 물량을 파악하고 설비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장장님께 보고한 뒤 퇴근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급여가 올라갔으니 그만큼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작업반장이 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쯤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작업 보고서를 들고 결제를 받기 위해 공장장님 사무실로 향하던 중이었죠. 이 회사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업장 뒤편에 작은 2층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1층에는 직원 휴게실과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있었고 2층에는 공장장님 사무실, 그 옆으로는 사장님의 사무실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 공장장님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직원분 중에 박씨 아저씨라고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글쎄 박씨 아저씨가 사무실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보통 작업은 오후 5시에 종료가 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6시 전에 퇴근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제가 공장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는 거진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박씨 아저씨가 회사에 남아있는 게 너무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박씨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부터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지더군요. 사람이 당황하면 넋이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표정 관리가 안 되었는데 그 순간 진짜 소름 끼쳤던 건 공장장님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뭘 그리 놀래? 박 씨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훈계를 좀 하고 있었거든. 어이 박 씨, 오늘은 그만 돌아가고 내일부터 지켜볼 테니까 똑바로 해. 박 씨 아저씨는 소리를 못 듣는 분이라 계속 무릎을 꿇고 계셨고 저는 얼른 박 씨 아저씨를 일으켜 그만 돌아가시라고 부축을 해줬죠. 문 밖을 나가면서까지 박 씨 아저씨는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뒤부터 공장장님은 비밀을 공유한 일원이라도 되는 것 마냥 저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근하는 게 점점 두려워질 정도였죠. 한날은 공장장님이 저를 불러 생산 물량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며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직원 중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비교적 쉬운 업무를 배정시켜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공장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는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그게 작업자가 물량을 못 채운다거나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폭력을 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조선시대 노예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공장장님은 폭력을 써서라도 그날 작업 물량을 맞추라는 말을 계속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와 도저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이 만행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참 생각이 짧았던 게 이 회사에서 공장장이란 사람이 제일 큰 문제란 생각이 들었고 이 사실을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사장님 사무실로 찾아가 이런 폭행 지시가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더니 사장님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네가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일할 쪽에는 이런 것보다 더한 것도 참으면서 일했어. 그리고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 못할 배신감까지 느끼면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때는 그렇게 알려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증거를 모은다거나 그런 생각들은 미처 하지 못했었죠. 결국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결과는 제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일단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훈계를 받고 있던 박씨 아저씨마저도 맞은 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폭력을 당했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한다면 당장 직업을 잃게 될 확률이 높고 특히나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섣부르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사연을 보내면서 그 회사를 검색해보니 회사 이름도 바뀌고 대표 이름도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구속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또 지역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없다 보니 이 악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를 했더라면 과연 그분들이 행복했을까요? 본인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제 신고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그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요즘 현실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현재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고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도 분명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